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투자 상품과 저축 상품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금융자산 운용을 할 때 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 하잖아요. 예측은 근데 예.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여기 건데. 요즘 우리나라에 뭐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존 리 사장 있죠?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지만 누가 와서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거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어요. 시장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는 게 뭐냐?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9.12 테러 사태, 북핵 사태 이런 일이 나타나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천없이 좋은 종목이 있어도 그 순간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장 리스크예요. 그리고요, 개별 종목 리스크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어떻게 관리하냐면 우리 지휘원은 작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올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그게 언제 지나갈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태가 언제 올지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또 딸 시집가는 거 옛날에 그런 분 많았거든요. 혼수감으로 5천만 원 갖고 있다가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후에 시집 보낼 테니까 주식에 튀겨서 시집 보내려고. 그러면 시집 못 보내거든요. 그거. 그럴 때 또 반드시 6개월 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장기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투는 하지 마세요. 용도에 맞지 않는 돈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전체가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방문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산업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경영자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업계 전체도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펀드로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르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좋은 종목만 고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10개 투자해가지고 5개만 맞으면 된다. 5개만 맞으면. 그러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다들 펀드 매니저들 그렇잖아요. 한 절반 정도 그냥 잘못돼도 몇 개 종목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어느 그 경제 텔레비 프로에서 펀드 평가하는 일을 좀 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세계적인 펀드 운용회사에서 주식형 펀드를 하나 출품을 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 몇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트리플 A다, 더블 A다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당신네 회사는 펀드 운영하면서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영사 그 펀드 매니저한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고르는지 요령 알려주면 나도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대답이 싱거운 대답이에요. 우리는 5년 이내에 지금의 주가에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갖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고릅니다.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 때는 언제 파세요? 한 3년 기다렸더니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때 팝니다. 5년까지는 기다릴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 또 장기 투자예요. 근데 두 번째 언제 또 파냐? 2배 이상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도 보니까 오르기는커녕 실수했구나, 잘못 골랐구나. 그럴 때는요 손절매라고 그러죠. 10,000원에 산 거가 5,000원으로 떨어졌더라도 미련 없이 팔아버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은 맞는데 사실 이걸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만 원칙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알아주되 그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장기 투자는 뭐라고 하냐면 장기로 투자하겠다고 뭔 종목을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1년이라도 오르기는 그냥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잘못 골랐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팔고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거든요. 장기로 갖고 있었는데 투자했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신이 아닌 이상은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투자의 원칙 중에 지금 말씀하신 원칙 외에도 예. 이 분산, 시간적 분산, 그다음에 종목의 분산, 뭐 이런 분산 투자를 하라는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산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석유주하고 항공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석유값 오르면 비행기 기름값 오르니까 항공주는 떨어지죠? 석유주는 오르죠?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식만 가지고 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변동성의 크기, 리스크의 크기가 다른 거.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또는 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CMA나 예금 같은 안정적인 상품, 요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또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가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분산도 있죠. 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요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이 적립 투자가 시간 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에는 종목 분산과 시간 분산이 있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선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길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금융 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금융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억 원의 금융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 금융 자산에 막 꼬리표만 좀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통장을 세 개로 만든다든지. 이름을 붙이라는 말씀. 예, 그렇죠. 필수 주머니가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생계형 주머니. 6개월 이내에 쓸 거, 애들 학비 줄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비상금. 단기적으로 쓸 돈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라고 하고, 그런 돈은 어디다 집어넣느냐? 예금이나 CMA나 저축형 상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저축주머니라고 그래요. 이건 어느 가정이나 꼭 있어야 돼요. 생계형 주머니 또는 저축주머니는 같은 뜻인데 꼭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 이거를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서 주식이나 또는 펀드를 이렇게 모아가 가지고 노후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주머니가 자산 형성 주머니고, 이거는 주로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 주머니라고 그래요. 투자 주머니.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생계형 주머니하고 자산 형성 주머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 선택. 그게 트레이딩 주머니예요. 혹시 지 의원은 트레이딩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이밍을 맞춰서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걸 트레이딩으로 예.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은 단기 전망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버는 주머니거든요. 트레이딩은 그 대신 운에 의한 요소가 크거든요. 운이 요소가 많이 저지우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는 게 보장이 안 돼요. 근데요, 투자 주머니는 이 원칙을 지켜서 실천해 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입출금이 거의 예.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투자 주머니는 좋은 주머니고 트레이딩 주머니는 나쁜 주머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트레이딩도 넓은 의미의 투자의 범주에 속하긴 속해요. 그런데 이 트레이딩은 모든 사람이 가질 필요는 없고 좋아하는 사람만.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그 할 시간에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관심이 없는데 제 아내는 고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위를 딱 정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10% 이내,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 미국에서는요, 현역 시절에 있는 분들은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거의 하질 않아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은퇴하신 분들은 약간 돈을 띄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좋은 정보 들어가서 샀다 팔았다 하면 긴장도 되고, 그래서 돈 벌면 폼나게 쓰고, 손해보면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인데, 그럼 우리나라 가정에 이 세 개의 주머니를 갖고 있는 이 가정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특히 이 자산 형성 주머니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은 대개 자산 형성 주머니는 거의 없고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주가 오르고 그럴 때는요, 내가 앞으로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고 했다가도 참다 못해가지고 은행 예금 생계형 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트레이딩 주머니에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해보면 역시 나쁜 놈들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예금 주머니, 저축 주머니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트레이딩은 없어도 되는데 자산 형성 주머니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20년, 30년 장기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금 있죠.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고 예. DC형은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펀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펀드로 노후자금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연금을 운용하는 주머니로 자산형성 주머니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장기로 될 수 있고 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특히 DC형 같은 경우에는 네. 적립식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매달 또는 매년 한 달분 월급을 그렇죠. 연봉의 12분의 1을 예, 예. 매년 받게 되고 예. 그걸 자기 계좌로 받아서 예. 자기가 수익률을 얼마나 내는가에 따라서 예. 나중에 퇴직금이라고 해야죠. 퇴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이 거잖아요. 되는 거죠. 예.